중국이 원하는 그림은 사실 중국에 조금 더 의존하기를 바라거든요. 네. 이러한 광물들, 여러 가지 광물에 넘어서서 완성제품 들어가는 중간 단계는 중간제까지 중국의 의존도를 글로벌리 계속 확장하기를 중국은 원해요. 근데 이렇게 차단을 원천 봉쇄를 해버리면 이러한 그림들이 어려울 수 있고, 우리도 일본이랑 무역 분쟁 한번 겪었지만 네. 그때 대체 어렵다 해도 대부분 대체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 식의 방안들은 어렵지만 1, 2년 사이에 조금씩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죠. 다만 모든 것들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게 그래서 중기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낼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필요한 상황들이긴 합니다. 미국 대선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워낙 땅덩어리가 높잖아요. 내일 오후 3시까지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개표 결과 나오는 건 아마 내일 저녁은 어려울 것 같고, 모레나 돼야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중국의 속마음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KB증권 아시아시장팀 박수현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 주석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걸 원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 많이 받으셨죠? 네, 사실 정확한 속내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지금의 어떤 변화나 정책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트럼프를 오히려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오히려 트럼프가 나을 것 같다. 잠시 후에 조목조목 여쭤볼게요. 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날짜가 미뤄졌어요? 미 대선 보고하려고? 네, 10월 말이었는데 네. 지난해에도 10월 말에 했거든요. 그래서 29일 날 시작할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11월 4일부터 8일로 미뤄졌습니다. 네. 마지막 날 오후 정도 시간에 조금 장 끝나고일 것 같은데요. 비공개 회의라서 그때 어떤 회의 내용으로 이런 사안들이 결정이 됐다라는 공보가 나올 건데, 그게 8월 8일 날 나올 것 같고, 당연히 대선 끝나고 나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대선이 누가 될지를 보고 추경 숫자를 결정하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다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되거나 해리스가 되면 추경에 2조 위안 그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시장이 2조 위안 이상이면은 상당히 반응할 것이다. 제가 팀장님께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 재정 확대하는 규모가 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셈법이 복잡하긴 한데 네. 굉장히 좀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네. 저는 트럼프가 되면 재정을 더 많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해리스가 되면 우리 예상치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가 되면 일단은 중국이 첫 번째로 수출에서 GDP 기여도를 하나도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네. 관세를 올릴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수 부양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중국은 내수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게 하려면 돈을 정부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통화 정책이 아니고 재정을 써서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되면 안에서 내수 부양을 하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추경을 더 높게 잡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로 중국은 트럼프한테 빚진 게 있죠. 트럼프 1기 무역 합의했을 때 중국이 미국산 원유랑 대두랑 사주기로 국물이랑 좀 했었는데요. 사주기로 했죠. 네. 그거를 100%를 못 사줬습니다. 60% 정도밖에 네. 못 샀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러 유세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했거든요. 당선만 돼도 당선인 자격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촉구하겠다. 그러면 재정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미국산 원유든 대두든 사주기 위한 재정적인 여력을 더 확보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가 되면 관세를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을 아예 불가능하게끔 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미국에서는 자유무역을 기본적인 기조로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중국이 지금 하는 저가 수출을 굉장히 강화하긴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환이 중국이 약세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출을 못하는 그림은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내수 부양하는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합니다. 트럼프 대비로 해서 봤을 때는요. 네. 하여튼 이제 통화 정책 이후에 이제 지준율을 낮추고 재정 풀기로 하고 재정 규모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떤 패키지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시 주석의 중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기조는 맞습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내수를 부양한다라는 이 큰 어떤 트렌드는 바뀌진 않을 거예요. 네. 다만 여기서 한 단계 높게 재정을 강화할 건지 아니면 예상했던 정도로 할 건지 요 정도 차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환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수출할 때 제일 중요한 가격 경쟁력은 환율이거든요. 네. 지금 환율이 여기서 더 약세로 가기 어려워서 사실 내수를 부양하는 그림은 누가 되든 연준의 어떤 지금 사이클에 따라서는 할 수밖에 없고 네. 트럼프가 되면 관세라는 요소가 더 플러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향력들 부정적인 걸 상쇄하기 위해서 재정을 추경을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 시나리오상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로이터 보도를 보면 다시 또 10조 위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 네. 네, 내년 내후년 걸쳐서 10조 위안 투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2천조를 푼다. 요게 양적 중국- 완화 때 연준이 채권 매입하는 그 수준의 절반량이에요, 그죠? 네, 네. 중국은 어마어마한데? 기축통화국도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국채 발행해서. 국제 발행을 하는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중국이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 부분을 많이 줄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버퍼가 좀 있고 네. 추경을 하고 요거는 이제 국채로 발행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그러한 구조로 갈 국채는 겁니다. 누가 받아요? 국채는 주로 상업은행들이 매수합니다. 중국의 상업은행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달러 자금 잘 안 받죠. 네. 네. 중국 안에서 대부분 유안화로 네. 안에서 자금이 움직입니다. 네. 앞서 해리스 정부는 이렇게 수출을 꽉 막을 생각은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달에 미 하원에서 통과시킨 중국 관련 규제 법안들 보면 뭐 이름도 무섭더라고요. 뭐 중국 자동차, 미국 뭐 장학금, 뭐 중지 법안 뭐 이런 식이던데 우리말로 풀면 그죠?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 방안 법안 뭐 이런 거던데 이렇게 보면 해리스나 트럼프나 중국에 대한 규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흐름은 똑같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다릅니까? 네, 완전 다르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는 관세라는 하나의 무기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한테 요구하는 건 명확합니다. 네. 중국이 미국산 제품들을 많이 사줘라. 네.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커머디티를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유나 대두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추가적인 제품들도 이번에는 두 번째 본인의 임기가 당선이 되면 들어오는 거라 추가적인 항목들을 더 넣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자동차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죠. 네. 원래는 미국에서 중국산 자동차를 샀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내용에 넣어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중국이 이행을 100% 할지는 봐야겠지만 이행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물건들을 매입해 준다고 하면 트럼프 1기 때도 그랬는데요. 무역 합의 1기 하고 나서는 관세를 조금 낮춰줬습니다. 이런 식의 협상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바이든이나 해리스 같은 민주당은 철학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맹국들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림이라 이러한 그림에서는 중국을 어떤 협상 대상으로 내놓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뭘 하든지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무역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이 취하는 대응 방안도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되면 관세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원하는 거 미국산 제품들을 사주고 네. 네. 협상 테이블에 가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 논의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무역 합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해리스가 되면 중국이 기존에 계속 해오던 방향이 뭐였냐면 중국에서는 출해라고 하는데요. 바다를 건넌다는 소리입니다. 네. 생산기지를 외부로 뺍니다. 생산기지를 외부로 빼서 우회 수출할 수 있는 루트를 굉장히 다각화하는 거죠. 그러한 전략들이 바이든 때도 이어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해리스가 되면 지속적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뭐 관세 60% 매긴다고 해도 사실은 그건 레버리지일 뿐이고 협상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역 수지만 맞춰줄게, 우리도 미국산 많이 사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나면 차라리 협상하는 건 트럼프하고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스보다는 차라리 중국 정부가 트럼프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럼? 네, 일단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동맹국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동맹국들이랑 굳이 같이 잘 지낼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유로존이라든지 이런 쪽이 중국이랑 완전히 디리스킹하는 걸 또 원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글로벌에서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최대 수입국은 맞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한 칼에 그냥 무자르듯이 댕강 잘라버린다고 하면 본인들도 여기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고 네. 유로존은 특히나 중국에 여러 가지 수출 의존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으면 유로존 경기도 좋아지고 이러한 관계들이 있죠. 네. 그러면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해서 사줄 수 있는 수입 여력이 커지고 연준이 또 금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수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위안화가 좀 강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데서 주로 수입하던 이런 럭셔리 브랜드들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 프랑스 포함해서 네. 이거를 또 만약에 트럼프는 굳이 유로존이나 뭔가 협업을 안 하려고 한다면 그동안에 막아놨던 물꼬들을 좀 틀 수 있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이들이랑 협업을 할 수 있었던 게 막혀있던 루트가 틀리면 네. 이거는 또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실 특히 프랑스 같은 국가는 미국 견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국과의 관계를 늘 이렇게 딱 줄을 잡고 있잖아요. 네. 보면 최근에도 보면 근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EU존이 뭐 36%인가 이렇게 관세 때리는 그런 건 뭐예요? 자국의 전기차 보호하려는 거예요? 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판 IR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유럽 안에 있는 이런 전기차 브랜드들을 지키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고 있는 건데 네. 이런 것들도 미국이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면 중국과 주고받을 것들이 명확하게 좀 보이면 완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근데 그게 트럼프가 되면 이러한 과정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죠.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나 해리스 행정부가 우리가 관심사는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자동차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칩스 같은 경우도 첨단 설비 우리 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뭐 우리가 해놓은 공장 다레이나 이런데 그 첨단 설비는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 지금 못합니까 그럼? 네, 그래서 부품이나 네. 장비 AS 받고 이런 것들은 유예를 해주긴 했는데 연간 기준으로 계속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받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유예를 해주긴 했는데 언제까지 해줄지는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죠. 네. 그럼 지금 중국 공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고사양 반도체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은 가능합니까? 수출. AI 반도체 막아버렸잖아요. 네네. 그 중국 안에서 내수로 주로 통용이 되고, 아. 네. 그래서 레거시 위주로 지금은 좀 네. 돌려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하죠. 해마다 허락받고 장비나 공장 부지 확장도 안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레거시 그냥 범용으로 뭐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한물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런 것만 만드는 걸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네. 중국이 또 레거시 공정은 사실은 국산화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쪽은 중국을 미국이 강하게 규제하고 그러네요. 있지는 네,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중국 워낙 단가를 싸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퇴양난에 지금 기로에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가 돼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미국의 동맹국 중에 하나인데 중국과 우리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고 사실은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들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100%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뭐 만약에 협상할 것들이 좀 생긴다고 하면 우리도 이번 기회를 좀 잘 활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요.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바이든이 하던 여러 가지 정책들은 한국이 중국에 공급하는 것들을 막고 상호 간에 협업이 좀 어렵게끔 막아놓은 이런 장벽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사실 허들을 더 높이지 않거나 혹은 좀 무관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생산 기지를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래서 중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엑싯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그거는 맥락에서 제일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배터리 아닙니까? 중국의 CATL이나 이런 BYD나 이런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 공급망이 완전 꽁꽁 묶이게 된다면 우리가 기회가 올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배터리 그리고 신약까지 네. 우리나라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일단 배터리 쪽은
올해 5월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 광물들, 소재들 네. 중국에서 들여오는 거 관세를 조금씩 다르지만 25%에서 100%까지 굉장히 강도 높게 올렸기 때문에 미국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랑 협업할 수 있는 사안들이 당연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추가로 신약 쪽도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미국이 하고 있는 바이오 안보법 안에 중국 기업들이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는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언제 되든 이상하지 않죠.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 있는 신약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술력들을 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딱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네. 이런 쪽에 사실 이 관련되어 있는 신약 개발하려면 DNA 정보나 여러 가지 중요한 건강 데이터들을 다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협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예를 들어 BYD가 브라질의 포드 공장, 그 과거의 내연차 공장 사들여서 거기서 만들어서 그러면 BYD 배터리도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뻔히. 그죠? 네. 그러면 그거 미국으로 수출 안 됩니까? 주로 그 안에서 내수로 하고 네. 수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네. 관세를 올려도 비싸게 팔 수는 있게 되는 거라 네. 다만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수출하는 수출 가격 경쟁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되면 이제 네. 뭐 멕시코산, 뭐 브라질산 뭐 1000%인가 때려버린다 그랬으니까 사실상 막는다고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돼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 네. 중국의 여러 품목들 수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중에 배터리만 보면 전기차 배터리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배터리, 전기차 이런 카테고리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제조업 연결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트럼프가 예의주시하는 쪽이죠. 트럼프의 주로 지지층들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그렇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쪽은 더 강도 높게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미국산 제품들을 사주기 위한 재정 보강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협상 돌파구를 찾는 수밖에 없군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의 경우의 수가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다만 트럼프는 협상 가능성이 일단 있고 네. 그리고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패가 명확하게 보이니까 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은 오히려 트럼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논의해보자. 이런 거에 조금 더 긍정적인 톤을 띠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그래 우리도 너희 거 사줄게. 이게 될 것이다. 네. 무역수지 균형만 맞춰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가서 이거 봐라 중국이 우리 이런 거 사준다 그런다. 내가 해냈다. 또 이렇게 되니까. 네. 과거에 첫 번째 집권 때도 이렇게 됐었고.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산 물건을 많이 사주려면 재정적으로 중국이 보강을 해주는 게 내수가 좋아지면 안에서 전반적인 세수가 좋아지니까. 네,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또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좀 노리고 있는 거고 네. 중국이 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가는 사실 수익률은 저는 거짓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주가를 보면 그때 당시에 중국 섹터별로 소비재단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하고 규제를 해도 중국 안에서 내수가 좋은 거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고 네. 추가로 여기에서 여력이 생기면 지금 그리는 그림들은 미국에서 사올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을 때도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왜 하필 지금 재정 정책을 발표하는가.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트럼프 전략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 정부는 차라리 트럼프가 되라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네, 바이든에 이어서 해리스가 되면 네. 저는 중국이 주로 공략하고 있는 반도체, AI, 로봇과 같은 카테고리는 네. 확장성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중국 경제가 수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제조 국가별로 따져보면 중국차가 제일 많이 팔렸더라고요. 이건 무슨 현상이에요? 이게 가격이 싼 거는 정말 네.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P 곱하기 Q로 해서 전체 토탈 어마운트로 해서 수출을 보면 중국이 1등은 아닐 거예요. 대당 가격이 싸니까. 네, 그렇지만 절대적인 이 물량 기준으로 개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워낙 싸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글로벌에서 지난해 수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내수에서 팔리는 차도 많을 거고요. 네, 그렇죠? 중국 전기차 침투율도 이미 30% 후반에서 40%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침투율이라는 게 성장률이에요? 침투율이 전체 자동차, 내연기관차, 자동차, 전기차 카테고리 다 안에서 전기차의 비중입니다. 중국 사람들 10대 중 3대를 전기차 탑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래요? 인프라가 된다 이 말이네. 네, 중국 전기차 충전소 굉장히 설치가 잘 돼 있고요. 네. 이게 근데 한 가지 의구심이 있기는 합니다. BYD가 중국에서 주력으로 팔고 있는 전기차가 네. 전기 구동되는 비율이 10에서 2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인데도 아, 네, 네. 통계를 하이브리드에서도 어디에 집어넣는지.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전기로 구동되는 비중이 네. 사실 절대적으로 좀 작은 차들이 지금 팔리고 있는 거라서 엄밀히 따지면 정말 순수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BYD의 확장성이 전기차랑 같이 아이덴티티가 움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네, 전기차의 침투율이 앞으로는 이 정도 속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미국 시장이 막히거나 많이 힘들어지더라도 중국 전기차 성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자면 동남아 지역도 사실은 뭐 차를 사야 할 소득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차를 사는 가구 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아랍 국가들도 시장이 될 수 있고 앞서 말씀하신 유럽 국가들 우린 사실 이제 미중 관계만 계속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숟가락 얹는 게 많아서 네 그렇지만 다른 시장성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전기차. 일단 관세 이슈만 없다고 하면 네. 중국 전기차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깡패입니다. 워낙 가성비가 좋고요. 그리고 내구성 좋은데 일단 가격이 싸다 보니까 여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다스 기능 같은 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BYD 같은 경우는 세단 전기차가 우리나라 들어오는 가격도 1,600만 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가격 레벨로 해서 인도 시장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인도는 아직 생산 기지가 없어요. BYD가. 인도의 룰이 생산 기지가 인도 안에 없으면 5만 대 이상 못 팝니다. 네, 인도 안에서. 캡이 씌워져 있어요. BYD가 5만 대 이상은 못 팔지만 무난하게 그 정도 판매를 지금 캡이 씌워져 있는 그 정도 레벨은 팔고 있고 그 정도로 내구성 좋고 가격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량이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미국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맥락으로 오히려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집권하게 되면 중국 정부는 아까 출해라고 하셨나요? 네. 기업들 해외에 이전시키는 그 정책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 들어와서 출해 정책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고 이러한 그림들을 결국 해리스는 정치적인 유산은 바이든한테 다 물려받을 거니까 그러면 중국의 대응 방안도 바이든이랑 동일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파는 거 별로 국익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일자리며 법인세며 사실 좋은 거는 그냥 거기서 수익 나오는 거 갖고 들어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마음 뿌듯한 거 현대차 팔렸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지금 우리가 사고 있는 이런 내구재들 있잖아요. 스마트폰, 네. 뭐 랩탑이 됐던 자동차, 가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고 뭘 쓰고 이러한 카테고리를 모아서 궁극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제품은 뭘 만들고 이러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에서 경쟁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이 갭은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중국은 그러한 그림들을 보는 것 같아요. 수출을 봤을 때 단순히 우리는 이제 GDP랑 GNP라고 하죠. 네, 네. 중국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 생산과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 생기는 것들. 네. 지금 이렇게 출해를 하게 되면 GDP에는 반영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항목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경제가 구조가 바뀌면서 데이터,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부가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런 그림들을 따라간다고 하면 단순히 그냥 물건을 중국 안에서 네. 만들어서 고용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물건을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하는지 행태를 데이터를 들고 와서 만들고 이러한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같은 것도 결국에는 판매를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협업을 해야 되는 건데 물건을 아예 공급하지 못하면 그 진출하는 엔트리 포인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하고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그림들을 좀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 관련해서 신문의 칼럼을 보면 두 가지 논지인 것 같습니다. 관세 이제 보편 관세 그것도 10% 때린다고 하다가 또 요즘 20% 트럼프 후보가 20%라고 하니까요. 뭐 60%까지 갈 것도 없이 이렇게 때리는 것 자체가 중국의 수출 시장에 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단지 시간의 문제다라는 분석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 뭐 취소를 하나 운동 하나 못 만든 나이키 미국 거지만 나이키를 미국 공장에서 못 만드는데 중국이 없으면 뭐 그거야 뭐 베트남에서도 만들 수 있고 수많은 그 소비재를 그 관세를 때리고 그 물가며 기본적으로 물가 이전에 중국산 없이 미국 소비자들이 선풍기 하나 샤오미 선풍기 하나 없이 어떻게 살 거냐 이 남부지방에서 이 두 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중기적으로 조금씩 중국의 영향력들을 줄여가겠지만 이게 3년, 5년 안에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최근에 인도도 이제 같이 네. 보고 출장도 다녀오고 대표적으로 IPF가 바이든 행정부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 건데 이게 인도 태평양 경제기구 협약이라고 네. 해서 결국 인도랑 같이 우리가 생산 공급망을 중국이 아니고 인도로 대체해보자. 이러한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인도에 가면 굉장히 놀랍게도 인도의 대부분의 제조업과 여러 가지 공급망들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도가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메이크 인 인디아거든요. 메이크 인 인디아를 하려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그림이고 네.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단편적인 예로 말씀드리는 뭐 과정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미국이 취하고자 하는 대체지로 인도를 육성하는 그림도 네. 중국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중국과 같이 가는 이 협업의 길로에서 어떻게 중국을 영향력을 낮출 건지를 고민을 하지만 이 그림은 5년 내에는 상당히 네,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트에 깔리는 소비재뿐만 아니고 산업에 들어가는 수많은 소재와 부품도 그중에 어떤 게 베트남산이고 어떤 게 중국산일지 그런데 미국 경제가 그거 없이 그 계속해서 수만 가지 구멍이 생길 텐데 그걸 다 메꿔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짧은 시간 내에는 어려울 네. 거라고 보고요. 다만 트럼프가 무역 분쟁을 시작하고 나서 실제로 중국에 들여오는 수입 물량들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 보시면 네. 중국이 무역 분쟁 2018년에 터지고 나서 미국이 중국 물건들 수입하는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아니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느새 멕시코가 됐던데요? 중국이 아니고 네, 세상에? 맞습니다. 네. 네, 제 30년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봅니다. 수출하는 거 보면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 물건들이 우회 수출 가는 것도 있긴 있죠. 그래서 네, 이 비중에서 네. 일부분은 그러겠군요. 우회 수출로 넘어간 부분들로 네. 영향을 상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중국에서 미국 수출 가는 거는 비중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하는 게 이것도 역시 바이든 행정부라고 해야겠네요. 네. 그 예를 들어 소재나 원재료 들어가는 것 중에 예를 들어 갈륨인가요? 네. 좀 그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갈륨 들어가서 직접 회로라든지 LED 같은 거 만든 거 그거 미국 수출하지 마. 중국산 들어가면 아니면 관세 더 때리거나 그런 식으로 또 규제를 해버리잖아요. 그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러한 광물들은 점점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미국의 민주당들이 계속 집권을 한다고 하면 해리스까지 한다고 하면 이러한 품목들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중국이 원하는 그림은 사실 중국에 조금 더 의존하기를 바라거든요. 네. 이러한 광물들 여러 가지 광물에 넘어서서 완성제품 들어가는 중간 단계는 중간재까지 중국의 의존도를 글로벌리 계속 확장하기를 중국은 원해요. 근데 이렇게 차단을 원천 봉쇄를 해버리면 이러한 그림들이 어려울 수 있고 우리도 일본이랑 무역 분쟁 한번 겪었지만 네. 그때 대체 어렵다 해도 대부분 대체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 식의 방안들을 어렵지만 1, 2년 사이에 조금씩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죠. 다만 모든 것들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게 그래서 중기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낼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필요한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집권하면 오히려 해리스보다는 그런 디테일한 중국과를 묻기보다는
무역 수지 관점에서 볼 것이다. 맞습니다. 네. 촘촘하게 거미망처럼 네. 중국이 외형 확장을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서 하는 것들을 트럼프가 민주당처럼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또 어제 했던 얘기를 내일 바로 바꿔버리고 네. 이렇게 정책이 발의되면 구멍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없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동맹국들이 하나씩 법안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보완하고 법안들을 더 레이어를 위로 쌓아가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중국이 도망갈 구멍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트럼프 후보에게, 트럼프라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자유무역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적자나는 걸 싫어하니까. 네. 그렇죠? 아. 미국 대선 끝나고 줄줄이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대선 결과 9일날, 10일날 나올 수도 있고 정확하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온다고 치면 중국 11월 8일날 아까 말씀드린 추경 규모가 나올 거고요. 네. 네. 요게 전인대 상무회의에서요. 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8일날 이제 폐막이 되고 그거 끝나고 어떤 내용으로 결정됐는지가 발표될 텐데, 제가 이렇게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보면 제일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숫자가 2조인지 4조인지 10조인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 그게 나온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중간이라고 쳐서 5조 위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정말 중국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거냐. 네. 그러면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수입도 많이 하고 미국이랑 협상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게 맞냐. 그 그림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림상 가장 강조하는 게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인데요. 네. 중국이 지금 꾀하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데 총 올인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네. 저 도넛 차트가 중국 가계자산 비중입니다.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가장 크게 6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보단 덜하네요. 네. 이게 원래 70% 후반이었습니다. 아, 집값이 떨어지면서 저렇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이 큰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비중이 떨어진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이걸 정확하게 중국 정부가 타겟팅해서 중국의 초과 저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초과 저축을 소비 심리를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쓰게 만들지? 그럼 이제 주택 가격을 더 이상 떨어지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9월 26일 날 회의에서 가격 하락을, 주택 가격은 우리가 막아주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모기지금리 대환대출 50bp 해주겠다고 했고요. 소비 쿠폰 대도시들 주고 있고, 11월 11일 날 중국이 광군절이라는 행사를 하죠. 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이 중국의 온라인 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도 예전에는 중국과 관계 좋았을 때 그거 같이 한 적이 있었죠. 네, 거기에서 소비 쿠폰을 또 줍니다. 네. 프로모션을 하면서. 그리고 이구안신 보조금도 줍니다. 이렇게 되면 들어오게 되는 보조금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게 되죠. 예를 들어 한 가지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보조금 이구안신 따지고 대도시에서 지방정부가 주는 거 있고 기업 업체들이 알리바바나 징동 같은 데 주는 것까지 합치면 가격 단가가 거의 40%에서 5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럼 절반 가격으로 이런 내구재 같은 걸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첫 번째 차트 보시면 효과 1번은 이미 보이고 있는데 내구재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가전 자동차 같은 거, 가전은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판매가 늘어났고, 네. 자동차도 정말 오랜만에 플러스로 판매가 전년 늘어났습니다. 동기 대비? 네, 전년 대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내구재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겁니다. 가전, 자동차 조금 더 확장해서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건 다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설비 투자를 이제는 하겠죠. 당연히요. 네, 효과 2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설비 투자인데요. 이게 중국 민간 기업들, 제조업들의 설비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투자가 거의 없었죠. 이게 이제는 소비가 늘면 당연히 설비 투자해야 되는 거고, 설비를 굴릴 수 있는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고용도 투자의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 그렇게 되면 빨간색은 그냥 예측이라기보다는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저의 네. 전망을 여기 그림으로 네. 빨간색으로 넣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 3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층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다시 20%까지 좀 치닫고 있는데 요게 유의미하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소비의 선순환 고리가 돌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하나씩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결국에는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소비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소비단에서의 힘이 생기면 네,
수익률도 주식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앞서 사실 전망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재정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많이 풀지. 재정 여력이 있다면. 그 채권 제가 아까 이제 채권 국채 누가 받아주느냐 안에서 받는다면 중국은 통제 경제고 그거 다 뭐 수요 예측 같은 것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건데 우리처럼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중국 국채 발행 이자율 높지 않다면서요. 네. 그럼 그냥 지금 많이 풀죠, 뭐. 왜 눈치 보고 풀어요? 풀면 위안화 가격도 더 떨어질 것이고 위안화 가격도 떨어지면 수출 경쟁력도 조금 더 생길 것이고. 이게 국채를 찍는다는 게 네. 금리 부담이 낮아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고려하기에 나쁘지 않은데요. 결국 부채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채를 지금 더 많이 늘릴 건지 적게 늘릴 건지 네. 판단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그냥 한 번에 해버릴게. 미국 대선 상관없이 이걸 못하는 이유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를 보시면 네. 됩니다. 중국의 정부, 가계, 기업의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입니다. 보면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게 기업인데요. 네, 네. 이 기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또 뭐냐면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 산하에 있는 그렇죠. 기업들이 중국은 대부분 국영이나 네. 공영 기업이니까요. 네,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시면 중앙 정부는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돼요.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레딧을 가지고 국채를 찍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가능한 로직은 맞는데 중앙 정부는 결국에는 이 지방 정부가 들고 있는 부채를 어느 정도 떠안아줘야 되는 리스크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100%다 무시하고 우리가 재정 국채 막 찍어서 할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판단들을 좀 보면서 미세 조정을 하겠다라는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85%, 우리가 50%고 선진국은 대부분 100%, 일본은 한 200% 되는데 중국은 한 85%. 그러니까 뭐 어린 봐도 정부 부채는 뭐 그런 대로 버틸만 하겠구나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부채, 네. 기업 부채가 상당히 높네요. 네. 기업 부채 상당 부분 또 국유 기업이다 보니까 네. 정부랑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8일 날 끝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또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 부채를 어떻게 차환해 줄 건지. 네. 네. 일정 부분은 출자 전환을 할 거고요. 일정 부분은 장기물로 해서 지금 들고 있는 단기물 같은 거 좀 대환하는 거 이렇게 방식을 좀 해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규모가 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 중국 경제 이야기하면 부동산하고 지방정부 부채 그 문제가 정말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다음 그래픽 볼까요? 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의 이러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중국 산업들이 좀 움직일지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시나리오별로 좀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날씨로 제가 표현을 했고 해리스랑 트럼프 됐을 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누가 돼도 긍정적인 게 있고요. 누가 돼도 부정적인 게 있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하나는 담고 하나는 파는 반도체 네. 눈에 딱 들어옵니다. 네. 그러한 설명해 주시죠. 네, 전략들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중국 주식을 담으신 분도 있고 안 담으신 분들도 있지만 참고로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은 수출이 아니라 내수로 가야 되는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소비주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중국은 소비주 위주로 저는 계속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오 안보법은 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신약 카테고리는 저는 좋게 보지 않고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나라 신약들은 여기서 추가로 그러겠네요.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누가 되든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반도체는 사실 해리스가 되면 중국한테는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주로 반도체에서 중국의 확장성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주가 급등이 굉장히 놀랍게도 제일 많이 오른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올랐다라는 건 이제는 민주당이 아니고 트럼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에 좀 베팅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와, 우리 생각하고 정말 다르네요. 네, 보시면 제가 수익률을 그려왔는데 SMIC가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중국이 반도체 육성 기금을 발표를 하는데 올해 3기를 발표했고요. 급등을 했던 구간이 요거 발표하고 나서이긴 한데 최근에 중국 급등했을 때 제일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중국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민주당이 아니고 해리스가 아니고 트럼프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1번. 두 번째로는 중국이 결국에는 소비 부양을 해도 데이터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아직은 명확하게 확신을 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은 안 바뀔 거니까 재정을 기존에 주던 쪽은 계속 주겠지.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지금 사실 반도체 쪽 수익률이 YTD로 가장 좋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가 뭐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반도체에 대한 지원은 절대 아끼지 않을 테니까 네. 그런 거군요. 소비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저거는 최후의 보루로 남을 것이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깜짝 놀란 건 중국의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되는 걸 더 기대하고 있다. 그것이 차라리 자국의 주요 산업에 더 특히 반도체 같은데 차라리 그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깜짝 놀랄 포인트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나왔으니까 중국 공장에 이미 많이 반도체를 투자해 놓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트럼프가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또 왜냐하면 칩스랑 이런 IRA가 또 엮여 있어서 네. 중국 공장만 놓고 보면요. 중국 그 공장만 놓고 논리대로라면 보면 중국 공장만 놓고 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 수 나쁘지 있죠.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또 굉장히 좋다고 보기도 어렵기는 합니다. 물론요. 네. 네. 그런데 결국에는 반도체라는 건 규제를 우리가 다 차치하고 반도체 산업만 놓고 보면 결국에는 수요가 막 당겨주면 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기업 이익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중국이 재정 막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이제 좀 풀린다고 하면 네, 네. 여기에 결국 모든 품목들에 다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여기에서 낙수효과로 사실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좀 돌 수 있다라는 걸로 연결해서 보면 오히려 좀 트럼프가 되면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로 뭐 흔히들 배터리나 AI나 HBM 같은 이제 첨단 반도체가 있고 우리 자동차도 이제 우리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세계 업종을 봤을 때 팀장님이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 세계 중에 중국과 같이 가야 할 것. 중국이 무너지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런 무역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 중국과 같이 묶이는 거.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 뭐 이 세 가지 배터리하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보면 그 좀 분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도 좋은데 네, 네. 저는 이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나눠서 보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업스트림이라고 하면 이제 정말 소재단에 네. 뭐 철강, 화학까지 다 포함해서 네.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중국이 지금 좋아지는 사이클에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정책은 신규로 뭘 착공하고 뭘 짓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업스트림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들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신규로 뭘 지어야 소재도 사오고 뭐 여러 가지 건자재도 필요하고 철강도 필요하고 이러한 그림들이 전개가 되는 건데 중국은 공급 과잉에서 문제가 됐던 거를 지금 떨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으로 수요를 진작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쪽은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커머디티 가격이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사이클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 경기가 돌면 전반적으로 커머디티 가격이 훅훅 올라가는 네.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미드스트림 단에서는 중간재는 사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중국의 영향력들이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 들어가는 중간재는 네. 중국 안에서 많이 국산화 대체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가져가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제품 단에서 말씀 주신 그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결국에는 기술력에 대해서 추가적인 퀀텀 점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기술 격차를 가지고 네. 중국과의 이 초격차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이러한 이점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그림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해리스가 조금 더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힘들을 계속 민주당은 눌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중국과 격차가 더 벌어지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동차나 HB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격차를 아직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어떻게 자동차는 격차가 많이 줄여진 건 맞는 그래요?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나 전기차는 오히려 중국 기술력들이 더 좋다라고 보는 게 많고요. 보세요? 네. 중국은 밸류 체인으로 해서 배터리부터 완성차를 다 들고 있는 BYD 같은 업체들이 워낙 사실 좋은 성적들을 네. 내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네, 확실히 우리나라가 조금 중국이랑은 격차가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불과 4, 5년 전에, 3, 4년 전에 저게 무슨 회사야 했는데 지금 동남아 가면 다 타거든요. BYD를. 참 시장이 정말 확 바뀝니다. 다음 그래픽 보면서 설명 들을까요? 다음 준비해 오신 그래픽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네. 아까 미국의 대중 수입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수입액 변화가 관세를 부과한 품목과 그러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보시면 이거는 관세가 부과된 품목들인데 확실히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비중 보면 다른 나라들이 확 올라가고요. 중국은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된 품목들은 확실히 낙수 효과가 다른 나라 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아까 말씀주신 배터리라든지 뭐 완성 제품까지 해서 전기차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영향력들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사이클로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좀 누려볼 수 있는 카테고리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건 뭐 모든 수입품에 대한 다 적용된 거예요? 특정 품목이 아니고 관세가 특정 부과된 업종도 거. 아니고. 관세가 강화된. 네, 관세가 무역 분쟁하면서 올라간 거. 네. 네, 추가로 인상된 것들이고요. 네. 다음은 관세 부과가 되지 않은 것들. 그거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무역 분쟁이 시작되고 나서도 중국에 대해서 비중을 쭉 늘려왔습니다. 근데 바이든 들어오고 나서 특히나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IRA 법안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나서 이런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품목들도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로 보면 올라가는 효과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상당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우회 수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우회 수출로 해서 중국이 추가로 해리스가 되면 더 수출 기지를 옮겨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이 차트랑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기는 했었는데 이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중국이랑 논의하고 있는 이 관세들이 네. 60%가 올린다라고 하면 네,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일단 표에는 60%가 없네요. 네, 네. 그 관세의 60%를 올린다고 하면 이 빨간색 선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미 관세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네. 보면은 여기 올라가는 그 그림들이 굉장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죄송해요. 빨간색이 중국이 대미 관세 올린 거고 파란색이 미국의 대중 관세를 올린 겁니다. 네. 중국이 더 높아 그러면 보이지만 중국이 더 높아요? 중국은 미국에 수입하는 물건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추가로 올라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부과하는 품목에서 비중 줄어드는 거는 더 강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이긴 네, 합니다. 그표 잠깐 볼까요?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평균 관세는 맞아요. 우리가 흔히 미국 평균 관세 3.5라고 이야기하고 네. 우리 12.5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요거- 저걸 지금 트럼프 후보가 저걸 10에서 20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투자 아이디어로 좀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낙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 나눠서 아까 제가 좀 그러니까요.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건 만약에 관세를 여기서 미국이 더 올렸을 때 1차적으로 모든 산업에 좀 부정적일 수 있는 구간들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생각해 보면 네. 관세 올린다고 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나라의 주가들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은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고 네. 트럼프에 대해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실 필요는 있을 것 그 같고. 부분은 분명히 대비를 해야 한다. 네. 그러면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이익을 보셔야 된다. 아무리 변동성이 있어도 이익이 탄탄하게 올라가면 이런 쪽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제가 상해 종합 지수를 말씀드리는데 네. 중국에 대해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비중 확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저항이 있습니다. 중국 주식은 D이신 분들이 많아서 아유 중국 주식 사도 되는 거야? 뭐 이러한 의구심들을 네. 가지시는데 중국 이익이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이익 규모 증가율 자체가 이제는 바닥 다지고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은 조금씩은 그래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여지고 네. 특히나 소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홍콩에 있습니다. 항생 테크 지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업 이익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12개월 이후 거를 지금 선행해서 반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불안하실 수는 있지만 정말 이익이 올라오는 쪽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이익이 명확하게 올라가는 것들 위주로 비중을 가져가시면 그래도 변동성 구간에서 좀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경기가 경착륙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인하 사이클은 충분히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좀 옮겨올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미국 경기 자체가 막 무너진다고 하면 자산 배분 관점에서 주식 자체를 선호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은 미국 경기가 괜찮고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신흥국으로 좀 빨려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고 여기에서 트럼프가 혹시나 되거나 해리스가 돼도 좀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러한 변동성에서 안전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이익이 탄탄하게 움직이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중국 관점에서 제가 중국을 보니까 소비 카테고리는 확실히 이익 반등하는 것들이 지금 좀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금리 내리면 당연히 이제 자금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 미국 경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 같고 일부에서는 지금 미국 경기 또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라고 해야 합니까? 기대라고 해야 합니까? 미국 저 채권 금리도 그걸 반영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신흥국으로 돈이 빠져나오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건 또 맞기 때문에. 그거야 뭐, 네. 네. 그래서 사실 돈이 좀 그 맥락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신 하면, 거군요. 네. 네. 조금씩 이제 신흥국으로 자금이 넘어올 네. 수 있는 과거보다는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온 것 같고, 네. 만약에 중국이 돈을 안 풀고, 재정도 강화하지 않고, 주식시장도 예를 들어서 수익률들이 개선되는 게 이 기업 이익이랑 같이 안 보인다고 하면 당연히 안 넘어오겠죠. 근데 네. 중국이 재정을 강화하겠다라고 완전히 다른 사이클로 넘어왔고, 기업 이익도 이제 반등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미우나 고우나 중국 비중이 제일 크긴 합니다. 네. 중국 비중이 25%로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이 좋아진다고 하면 신흥국으로 넘어오는 자금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는 좀 커질 것 같아요. 네. 미 대선 끝나자마자 중국 정부가 이번에 재정을 얼마나 풀지 2조 위안이 될지 4조 위안이 될지 그 윤곽이 나오면 이제 통화와 함께 재정 정책의 뭐 패키지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데 일각에서는 중국 경기가 워낙에 무거워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소비가 먼저 재정 풀고 그걸로 소비가 살아나면 이제 투자가 설비 투자 살아나고 일자리 살아나고 이거야 이제 모든 나라가 바라는 불경기 탈출하는 공식인데 생각보다 중국 경기가 무거워서 쉽게 불이 붙지 않을 것이다. 이 우려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일단 중국이 부동산에서 얻는 정부의 수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재정 정책 자체를 굉장히 대규모로 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의구심이 일단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재정을 푼다고 해도 소비라는 건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소비를 하지 않았으면 다시 소비를 확장하는 사이클로 갈 때는 굉장히 오랜 기간 고통스러운 이 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러한 불안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제가 요 차트를 네.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초과 저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보시면 중국 가계의 저축 잔액이고 이제 선 차트는 증가율인데요. 코로나 겪고 증가율이 오히려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났다가 최근 들어서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절대적인 양 자체는 여전히 늘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초과 저축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네. 중국이 제가 전반적인 소비 구조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렸지만 소비 심리가 안 좋은 겁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여력은 있습니다. 초과 네. 저축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씩만 건드려지면 지금은 소비를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은 네, 저는 충분히 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는 나올 것이다. 시장은 좀 반응할 것이다. 팀장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데이터 반등이 없으면 네. 이렇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9월 달에 이미 한 주 사이에 발표를 한 거가 한 달 데이터가 나온 건데요. 9월 마지막 주에 관련되는 정책 변화가 나오고 네. 9월 한 달 데이터가 이미 내구재 판매가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10월, 11월 넘어가면서 또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마침 또 11월 달에 중국 대규모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광군절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관련된 숫자들을 확인해 보면 확신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가 또 이렇게 재정 정책이나 이거 정책 패키지 하면서 또 광군절 같은 거 다 맞추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같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올라가 버렸는데 앞서 우리 저 댓글창에 항생 테크 좀 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점점점 하셨어요. 많이 물려 있나? 네. 그분께 조언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네, 항생테크가 네. 2주 사이에 9월 말부터 시작해서 급등해서 2주 사이에 지수가 50% 올랐습니다. 중국 지수 정말 이렇게 굉장히 이게 네, 변동성이 높죠. 변동성이 크죠. 네. 네, 2주 사이에 50% 올랐는데 네. 다시 조정이 좀 나와서 20% 조정 나와서 지금 YTD로 한 30% 정도 네.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궤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투자라는 거는 올라갈 궤적인 건데 변동성이 있어도 변동성 보이면서 내려가면 의미 없고요. 네. 변동성 보이면서 올라가면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지금은 후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선 상관없이 중국은 지금 내수 배양할 수밖에 없고 그 관련되어 있는 연결성에서 추격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소비가 이미 늘어났던 게 데이터가 9월 달에 보였고 이런 것들이 연말에 효과를 네. 좀 더 나타내면 저는 소비 기반한 중국은 중국 증시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소비가 좋아지면 증시가 달릴 수 있고요. 소비가 안 좋으면 증시가 달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항생테크는 소비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수 좋아지면 중국 주식이 오르겠지만 당연히 우리 기업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중국 비중이 줄었다 해도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지금 중국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중국 내수가 좋아져야죠. 네. 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는지 보고 그 흐름도 좀 본 다음에 또 전인대회 결과에서 재정 규모도 나오고 해서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힌다 하면 또 나오셔서 다시 그때 설명해 주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KB증권의 박수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이나,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